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토트넘이 2대2 무승부로 경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84분 마티스 텔의 극장골, 91분 히샬리송의 극장골, 96분 더리우트의 극장골까지 그야말로 정신이 아찔해지는 경기였는데, 제가 느끼기에 양팀 모두 전후반전 경기력이 너무 달랐고 장점도 있었지만 고쳐야 할 점도 많았던 경기였기 때문에 경기 리뷰보다는 뭐가 좋고 아쉬웠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지난 2주간 뜨거웠던 주제인 카라흐 논쟁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영상을 진행해보려 합니다. 민감한 주제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이니 이런 생각도 있구나 하고 받아들여주시고, 다른 의견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양팀의 좋았던 부분들은 코멘트할 분량이 적고 잘한 걸 잘했다고 하지 이것저것 가져다 붙이기 싫어서 아쉬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 이야기하려 합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할 것은 풀백입니다. 이번 매치에서 토트넘 팬분들은 스펜스와 포로를 보고 특히 머리가 복잡해졌을 텐데, 이렇게 혹평을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토트넘은 비카리오를 통한 퀵 빌드업이 불가능하다. 두 번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중앙을 점거했기 때문에 측면으로 빌드업을 해야 한다. 세 번째, 프랭크는 이를 알았기 때문에 전방 압박을 빡세게 주문했다. 왼쪽의 패스 지표는 토트넘의 골키퍼 비카리오의 것인데, 롱볼이나 하프라인을 넘기는 패스의 정확도가 35%를 넘기지 못합니다. 이는 비카리오를 통한 빠른 빌드업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내는데, 이러면 일단 비카리오에게 공이 갔을 때 로메로든 반더벤이든 팔리냐든 누가 되었든 빌드업은 비카리오가 하지 않기 때문에 비카리오로부터 다른 선수들에게 빌드업을 전가하기 위해 최소한 한 번의 패스가 무조건 있다는 소리가 됩니다. 여기서 이미 토트넘이 강한 압박을 당하고 있는 상태라면 언제든 실점의 위기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어쨌든 토트넘이 90분 내내 압박을 당하는 팀은 아니니 빌드업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자면, 비카리오가 패스 성공률이 낮기 때문에 유의미한 빌드업은 대부분 풀백 담당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라이트백 포로는 뛰어난 시야를 통한 롱킥으로, 레프트백 우도기는 미드필더와 연결한 오버래핑으로 돌파를 통한 빌드업을 시도합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스펜스와 포로가 선발로 출전했으며, 스펜스 같은 경우는 우도기만큼은 아니지만 우도기처럼 건장한 신체와 빠른 주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돌파에서 우도기와 비슷한 기대를 할 수 있는 자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번 경기 토트넘 선발 풀백의 주요 스탯입니다. 스펜스는 크로스, 롱패스, 합 7번을 시도하여 2번만 성공, 심지어 턴오버까지 1개를 기록했고, 포로는 크로스를 무려 12회를 시도하여 1개, 롱패스는 7번 중 1개를 성공하는 처참한 스탯을 기록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토트넘의 공격은 비카리오가 처음이 아니라 풀백이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패스 성공률이나 돌파력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오늘 경기처럼 풀백이 전진도 안되고 패스도 안된다면 공격진의 부진을 탓하기 이전에 풀백의 폼을 점검하는 게 맞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제가 긍정적으로 봤던 부분은 프랭크 감독도 선발 라인업에 대한 문제점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던 것 같다는 점입니다. 토트넘의 이번 경기 선발 명단입니다. 4-2-3-1 포메이션으로 골키퍼의 비카리오, 포백의 포로, 로메로, 반더벤, 스펜스, 3선의 주앙 팔리냐, 파페사르, 2선의 브레넌 존슨, 사비 시몬스, 히샬리송, 최전방의 콜로무아니가 출전했습니다. 혼자 공격을 풀어낼 수 있는 쿠두스도 없는데, 최근 좋은 폼을 보인 오도베르도 선발이 아니다 보니 최소한 이번 경기에서의 토트넘의 선발 명단에서 1대1로 수비를 뚫어낼 수 있는 선수가 없었고, 그래서 전방 압박을 더 빡세게 주문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사비 시몬스 선수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시몬스는 맨유의 삼성과 수비라인 사이에 있었는데 맥과이어는 가운데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라메스의 바로 앞자리를 비워두고 뛰쳐나올 수 없었고, 사실상 루크쇼, 브루노로 시몬스를 막아야만 했습니다. 최근 루크쇼의 수비력이 상당히 올라왔고, 브루노도 이번 경기에서만큼은 적극성이 대단했기 때문에 시몬스가 쉽게 이겨낼 수 있는 대상은 아니었지만, 테크니션적인 모습을 어느 정도 포기하고 빠르게 빈 공간을 스캔하거나 간결한 움직임으로 주변 동료들을 살려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로메로가 경합 과정에서 헤더를 따내는 사이 맨유 선수들의 시선이 잠깐 공에 쏠렸는데, 시몬스는 빠르게 빈 공간으로 들어가 떨궈주는 공을 받았고, 빠르게 턴 동작을 가져가면서 존슨의 프리 상태를 확인하고 성공적으로 연결되진 않았지만 오른쪽으로 길게 패스를 찔러주며 점점 프리미어리그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전을 유효슈팅 경애로 마무리한 콜로무아니, 히샬리송, 브레넌 존슨은 특히 반성이 필요한 선수들입니다. 공격진 3명을 콕 집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별게 없습니다. 후반전에 들어온 마티스텔, 오도베르가 슈팅임에 돌파며 토트넘의 공격에 에너지 레벨을 불어넣어 주었고, 무엇보다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히샬리송도 결국은 득점을 하긴 했지만 전반전의 끔찍한 경기력은 비판을 받는 게 맞다고 봅니다.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공격수는 결국 득점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지금 토트넘에서 쿠두스 정도를 제외하면 예전에 알리, 에릭센, 손흥민, 케인의 시절처럼
감독의 별 다른 지시가 없더라도 압도적인 공격 조립을 할 수 있는 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쿠두스 같은 선수가 나오지 않는 이런 경기에서 벤치에서 선발로 기용된 선수들이 난사왕 소리를 듣더라도 슈팅을 많이 가져가는 게 답답하더라도 더 나은 선택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말씀드렸듯이 공격수는 득점이 전부입니다. 목표는 득점 하나인데 골대 앞에서 너무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되도 않는 난사는 조금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벤치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팀의 경쟁력이 생기고 기존의 주전들도 적당한 긴장감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번 경기의 워스트를 뽑자면 개인적으로 파페사르를 뽑고 싶습니다. 사르가 최소한 이번 경기에서만큼은 수비 상황에서 판단력이 많이 느린 느낌이었습니다. 후방에서 토트넘이 압박을 당하고 있을 때 책임을 전가하는 느낌이 있다고 보여졌는데 첫 번째 실점 장면을 보시면 토트넘이 박스까지 내몰렸을 때 사르가 공을 잡습니다. 여기서 그냥 라인 밖으로 걷어내서 토트넘 선수들이 후퇴할 시간을 벌어주고 수비가 전체적으로 정돈된 다음 막아내거나 맨유 진영 쪽으로 직접 걷어내는 방법이 있었는데 이걸 처리하지 않고 반더벤에게 떠넘겼습니다. 토트넘 팬분들에겐 트라우마일 수 있는데 첼시전에 사르에게서 유발된 위험 상황과 너무 똑같습니다. 낮은 위치에서의 실수가 엄청 많다 이런 건 아닌데 사르의 실수들이 치명적인 상황이 되었으니 이렇게 수비 상황에서의 판단력에 대한 부분들은 사르 스스로 고쳐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결과적으로 5경기 무패 기록을 세우긴 했지만 3연승을 달성했던 시점과 지금은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특히 맨유같이 과거에 쌓았던 업적을 생각하며 다시 팀을 그 위치로 끌어올리려고 노력하는 팀에게는 지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 시즌까지의 맨유는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 동점까지 따라갈 에너지조차 없었기 때문에 토트넘보다 먼저 기록했던 은베모의 득점이나 추가 시간에 마지막에 발생했던 더리우트의 극장골을 생각하면 분명 맨유는 바뀐 게 맞고 강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맨유는 유럽 대항전도 나가지 않고 카라바오컵도 조기에 탈락했기 때문에 거의 한 주에 한 번씩만 경기를 치르는데 이렇게 에너지 레벨이 부족하면 안 된다고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또 체력적 이점도 이점이지만 맨유가 치르는 경기 수가 다른 강팀들에 비해 많지 않다는 건 몇 안 되는 경기들을 주전들이 치러야 하기 때문에 후보 선수들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그만큼 적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물론 후보 선수가 후보인 데는 다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의 실점 장면에서 후보 선수의 아쉬움을, 특히 미드필더 우가르테의 아쉬운 점을 볼 수 있는데 맨유의 첫 번째 실점 장면부터 보겠습니다. 오도베르가 공을 받아서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를 향해 돌파합니다. 원래 우가르테는 테를 마킹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로와 같이 나란히 후퇴해서 수비 벽을 세우는 게 맞았습니다. 그런데 우가르테는 테를 따라 후퇴하지 않고 갑자기 오도베르 쪽으로 방향을 틀어버립니다. 오도베르가 공을 잡고 바깥쪽으로 나가는데 우가르테가 멀리 돌아가는 오도베르를 따라가 버린 겁니다. 이렇게 우가르테가 끌려나가니 가운데 수비 숫자는 줄어들고 오도베르는 순식간에 오버래핑한 우도기에게 패스해줍니다. 디알로가 따라붙어주고 요로가 뒤에서 보조해줬지만 우도기는 속도를 줄이는 척하면서 테렉의 땅볼 크로스, 텔은 바깥쪽으로 턴 동작을 가져가며 더리우트를 따돌렸고 골대 오른쪽 상단에 슈팅을 꽂으며 득점을 기록합니다. 마지막 코너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너킥 상황에서 오도베르가 박스 바깥에서 공을 잡았고 우가르테는 골대 정면에 있는 히샬리송을 마킹해야 했는데 수비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따라붙어주는 벤탄코르를 따라가 그대로 히샬리송의 헤더 경로를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카세미로 같았으면 둘 중 하나였을 겁니다. 카드를 감수하고 공을 가진 선수를 들이받던가 애초에 우가르테 같은 이상한 수비 포지셔닝을 하지 않던가. 우가르테가 이렇게 실수투성이지만 카세미르를 풀타임으로 기용할 수 없는 것은 기본적으로 토트넘 선수들이 빠르기도 하고 카세미로가 노쇠화 이슈가 있어서 기동력이 확실히 죽었기 때문입니다. 세슈코 같은 경우는 노팅엄전부터 폼이 이상했는데 슈팅 판단력, 퀄리티에서 모두 폼이 떨어진 모습을 보여 보는 사람의 뒷목을 잡게 했습니다. 어쨌든 말씀드렸던 것처럼 질 경기를 무승부로 만드는 위닝 멘탈리티가 심어진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지만 후반전만 가면 떨어지는 수비 집중력과 삼선 미드필더의 얇은 뎁스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필연적으로 고쳐야 할 숙제라는 걸 확실히 알게 된 경기였습니다. 사르도 그렇고 우가르테도 그렇고 양팀의 3선에서 모두 아쉬운 모습을 보였는데 3선을 주제로 한 이야기라면 최근 축구 커뮤니티에서 뜨거웠던 주제가 있습니다. 첼시의 모이세스 카이세도, 아스날의 데클란 라이스, 리버풀의 라이언 흐라벤베르, 이 세 선수 중 누가 최고인가에 대한 주제였던 것 같은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스타일은 로드리지만 어쨌든 지금 가장 핫한 미드필더는 저 3명이니 저도 여기에 숟가락 좀 얹어보려 합니다. 빠르게 결론부터 내자면 제 생각은 카이세도, 라이스, 흐라벤베르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말씀드리면 카이세도와 라이스는 같이 묶이지만 수미로서는 카이세도가 라이스보다 확실히 위고 흐라벤베르가 이 두 명의 뒤를 밟는 그림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선정한 기준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평가해봤고 두 번째 팀에 끼치는 영향력이 어떤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로드리가 정점이었을 때의 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게 저는 지금의 카이세도라 생각하고 있고 냉정하게 첼시의 수비 라인의 퀄리티가 아스날, 리버풀만큼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첼시의 수비를 멱살 잡고 끌어가는 카이세도가 단연 1왕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그나마 비빌만한 선수가 라이스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카이세도를 라이스보다 위라고 말씀드리는 건 라이스가 6번 자리에서 최대의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선수였다면 굳이 아스날이 수비 맨디를 영입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같은 티어로서 묶일 수는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인데 일단은 라이스가 센터백 출신이기 때문에 수비에 대한 이해도가 남다른 편이라 웨스트햄부터 아스날에 이르기까지 수비형 미드필더로서도 좋은 활약을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중앙 미드필더까지 평가 범위를 넓힌다면 라이스와 카이세도의 순서가 바뀔 수는 있겠습니다. 흐라벤베르도 시즌 중 한두 경기라면 센터백 자리로 내려와서 수비를 같이 봐줄 정도로 수비적인 어빌리티가 성장하긴 했지만 이제 막 한 시즌 보여줬을 뿐입니다. 또 흐라벤베르의 테크니션적인 특성상 볼을 몰고 나가는 플레이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역습 상황을 맞이했을 때 오히려 흐라벤베르의 빈자리가 독이 될 가능성이 너무 크고 역습 실점을 당한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수비적인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카라흐 논쟁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는 이 정도이고 어디까지나 개인의 의견인 만큼 이런 생각도 있구나 하고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